아무튼 이렇게 궂은 날에 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실 서지은 큐레이터님이랑 말할 때 30명 오면 25명 정도 오면 다 뭐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더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생성형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높다란 것은 역시 또 열병, 뭔가 열이 나고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건 되게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병이 낫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해결책으로서 어떤 걸 알고 싶다. 그리고 또 이 작품 전시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이 강연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 뭐 소개를 잠깐 해주셨지만 뭐 간단하게 제가 오늘 그 제 강의와 관련된 소개를 좀 드리면, 관객이 나중에 사전에 읽을 거를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물론 글을 좀 많이 썼어요. 여러 생성인공지능과 관련된 평론을 제가 지금 세보니까 20편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은 왜 그러냐면 온라인 매체가 아닌데다가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냥 지면에만 발표된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뭐 온라인 매체 중에서 그래도 되게 대중적으로 쉽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써놨던 두 칼럼이 다 아르테 365 칼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40개의 시가 하나의 기도가 될 때랑, 그리고 말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다시 말하기라는 이 두 개의 글이 어찌됐건 제가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 태도, 그리고 어떤 아무튼 기술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잠깐 소개를 제가 스스로 하면은 머리가 길었죠. 네. 네, 머리가 짧습니다. 네. 뭔가 아무튼 힘을 잃었는데 제가 많이 뭐 문명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뭐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제가 어떤 어필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많이 기억하고 계신 프로젝트는 요 AI 공포 라디오 쇼라는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아트센터 나비랑 같이 했는데, 이때 이제 저가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LWS라고 해서 우리 그 같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팀이 있거든요. LMWS.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써보니까 재밌더라, 이렇게 쓰는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 이걸 더 공연답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또 가르치더라도 재밌게 가르쳐 볼 수는 없을까 해서 약간 렉처 퍼포먼스라는 개념으로 이때 160명의 온라인 관객들을 모셔다가 즉석에서 괴담을 만드는 쇼를 했었습니다. 이때가 22년 5월 달이었으니까 아직 챗GPT가 출시 전이었고, 아는 사람들은 GPT-3를 다 쓰고 있었지만 또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이 기술에 대해서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정도 능력이라면, 이 정도 자연어를 구사하는 기계라면은 괴담 정도는 충분히 만들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그 당시에 그래도 좀 결함이 많았거든요. 뭘 생성할 때 논리성이라든지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약했는데 괴담은 잘 생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계를 중간에다 놓고 160명의 사람들이 투표도 하고 뭐 대사도 던져주고 캐릭터도 던져주면서 버무릴 수 있도록 즉각적 연산 매개로 사용을 해서 160명이 공동 저자의 개념으로 이제 괴담을 만드는 쇼를 했던 거죠. 이때 성공했습니다. 이때 4시간 동안 했던 렉처 퍼포먼스였는데, 오디오 그 영상, 그러니까 비주얼하고 오디오 그리고 새로운 텍스트, 이것들을 버무린 요 텍스트가 렌더링 되는데 딱 4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4시간 만에 렉처를 끝냈고 30분 딱 뒤에 그 영상이 만들어져서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속도로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냥 즉각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연산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거 끝난 뒤에 한 몇십 분 뒤에 어떤 세상에 없는 괴담을 만들어내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무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여러 이제 작동 방식과 또 특징들을 많이 알게 되셨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런 이제 기사도 나갔었고요. 이후에는 요게 이제 그때 쇼의 어떤 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줌에서 하긴 했지만 줌도 그냥 이렇게 하진 않았고 대충 하진 않았고 뒤에 다 배경이 다 있고 자기 마치 가장무도회처럼 자기의 코스튬을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쇼였어요. 그래서 160명이 전부 다 비디오를 켜고 있었는데 그게 좀 장관입니다. 사실은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튼 이런 걸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실제 시인, 실제 소설가, 실제라고 붙은 건 뭐냐면 프로 소설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프로. 그러니까 그냥 아마추어 레벨에서 시 비슷한 걸 써봤다, 뭐 그냥 소설 비슷한 걸 써봤다가 아니라 정말 이걸 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사람, 아니고 정말 프로답게 자기 이름을 걸고 창작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AI 소설 꺾고지하기, 그리고 AI 시 조각하기라는 개념으로 즉석에서 이렇게 라이브 생성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고, 이거에 이제 전체 기획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때 의도는 앞선 AI 공포 라디오가 아마추어 레벨에서 된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 정도였다면 정말 쓸모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 나름대로 되게 재미난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게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때 참여했던 윤고은 소설가라든지 김원 시인 같은 분들은 막 충격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지 않았던 시의 어떤 일부를 얻기도 했고, 소설의 또 다른 그런 플롯의 방향들을 추천받았는데, 그게 정말 예상 외고 마음에 들었던 순간들이 생겼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런 퍼포먼스를 할 때 라이브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라이브를 중요시 여기냐? 후 렌더링된 결과를 가지고 내가 기계와 작업을 했다고 얘기해버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실험도 있잖아요. 역으로 이렇게 실험해볼 수 있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 있도록 여러 근거를 주고 또 그 데이터들을 공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AI 기반의 예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제 사실은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되게 많아요. 생성형이 아니더라도. 근데 대부분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소설 띡, 뭐 이미지 띡, 뭐 노래 띡. 알 수 없죠. 거기에 뭐 인간이 얼마나 개입을 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계의 역할은 얼마나 컸는지, 이거를 우리가 감안해야지 또 재미가 있고 또 이걸 우리가 또 변형해서 쓸 수 있는데, 그냥 주장만 하니까 그냥 멋진 일처럼 보였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성으로 아까 AI 공포 라디오 쇼도 그렇고 요 프로그램 듣고 생성을 라이브로 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때도 아직은 챗GPT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챗GPT가 대중화되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좀 해본 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챗GPT 워라고 해서 실제 공연장, 그래서 이때는 120명의 실제 관객을 유료 티켓 2만 원짜리를 발행을 해서 정말 그때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챗GPT 열풍이 막 올라올 시기였어요. 이때 23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 관객을 놓고 아까 AI 공포 라디오처럼 공동 저자성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까 온라인은 좀 간편했지만 실시간으로 라이브에서 할 땐 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가 재밌는데, 이 공연의 형태를 보시면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음악에서도 진짜 이제 리얼 락 밴드가 있지만 뭐 테크노 음악을 하는 밴드도 있잖아요. 근데 테크노 음악을 하는 밴드들은 악기가 뭐예요? 대부분 여기다 맥북 하나 놓고 또 신디사이저 놓고 막 주렁주렁 이제 기계 장치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셔닝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기계 장치를 다루는 듯한 DJ가 막 여러 기계를 다룬다던가, 아니면 한 3-4명 뭔가 아무튼 락에 예를 들어 여러 포지셔닝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일종의 뭔가 이미지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이야기도 만드는 쇼인데, 그냥 오로지 딱 3명이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다 2대씩 쓰고 있었고, 이 시기에 일부러 따로 이렇게 설치형의 생성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고, 당시에 그냥 서비스 되던 거 있잖아요. 구독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썼어요. 일부러. 그래서 상업용으로 그냥 현재 이렇게 릴리즈 된 것의 어떤 능력만을 가지고서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걸 이제 실험해 봤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 이거는 AI 타임즈에 자세하게 이렇게 사실 그 경위가 기사화돼 있어요. AI 타임즈에 아마 뭐 챗GPT워 아니면 오영재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아마 뜰 건데, 아무튼 이때는 괴담을 안 했고 더 어려운 걸 했어요. 이때는 SF 소설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펑크의 약간 누아르적인 그런 요소를 집어넣어서 기계 형사가 예를 들어 기계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만나는 그런 시퀀스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끌어갔었습니다. 이때도 아무튼 좀 이상한 일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한 이후부터는 라이브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왜 안 하는지도 알았고,
공연이란 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연습한 대로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생성형 인공지능 다 써봤잖아요. 네. 물어볼 때마다 다른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기계와 혹은 도구와 어떻게 일을 해요. 네. 공연 배우인데 내가 연출가고 배우를 쓰고 있는데 배우가 계속 애드립만 치는 거야. 내가 주는 대본을 쓰지 않고 준수하지 않고 약간 준수하는 듯 하지만 계속 애드립을 치면은 연출자로서는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타이밍도 막 놓치게 되고 흐름도 막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조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 당시에 애플워치 차고 있었는데 저 가운데 있던 제가 여기가 계속 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뚜그럽게 하는 거야. 근데 제 심박수가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1시간 내내 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장된 사실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네. 근데 어찌됐건 저도 인간으로서 인간 창작자로서 또 옆에 있는 그 인간 프롬프터 우리 창작자들과 함께 또 기계와 함께 또 관객과 함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마치 정말 지휘하는 이런 경험이었고 어찌됐건 이런 형태의 예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표현한 건 좀 과대하게 써놨지만 최초로 사실 생성 인공지능을 라이브로 적용한 퍼포먼스였어요. 아무튼 이때도 1시간 만에 그 SF 스토리를 A4 한 4장 정도 되는 걸 생성해냈고 당연히 음악도 생성되고 사운드도 생성되고 뭐 이미지도 생성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성공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해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작년에는 좀 특이한 퍼포먼스는 문장 바둑이라는 것을 이제 연극협회하고 제가 같이 했는데 뭐냐면 약간 모노극 같은 건데 챗GPT 한 줄, 정말 한 줄만 쓰도록 이제 그 프롬프트를 제안을 해놓고 제가 한 줄 해서 딱 한 줄씩만 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그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싸움 비슷한 걸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겼죠. 왜냐면 저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인간끼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주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되게 짧은 대답을 하지만 업어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저 사람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가로채지? 그리고 순식간에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로 넘어가지?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이걸 이제 일종의 언어 프레임 싸움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와도 언어 프레임 싸움 할 수 있고 사실은 언어 프레임 싸움은 정말 잘하는 게 기계죠. 얘 워낙 뭐 달변 가니까 이 기계와 한 줄씩만의 예를 들어 대화를 통해서 이 기계를 오히려 기계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대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약간 씨름 같았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것을 문장 바둑이라 불렀어요. 한 수 한 수 두는. 그래서 요런 이제 퍼포먼스도 제가 한번 기획했었고 요게 이제 그나마 조금 그래도 더 노력을 했던 이제 퍼포먼스인데 요거는 아예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이 장치는 뭐냐면 굉장히 커요. 뭐 아마 가로로는 6m고 위로는 한 3m짜리 미디어월을 가운데다 놓고요. 관객들은 이제 저희 학생들과 제가 만든 단말기 앞에서 이제 어떤 문장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저희가 또 훈련시킨 프롬프터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인간 둘, 기계 하나. 그 기계는 이제 챗GPT API를 따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또 어떻게 좀 훈련시켜 놓은 거죠. 훈련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사전 프롬프팅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 놓은 건데 이 사망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일종의 장치였어요. 근데 예상외로 굉장히 잘 돌아갔고요. 이런 사실 비슷한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지금도 요 비슷한 아이디어는 많은데 업계 평가로는 이례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는. 그래서 이제 재미난 거는 그래서 관객들이 기계와 함께 또 다른 이제 인간 변수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기사처럼 뜨게 했어요. 뒤에 미디어월에 어떤 가상의 성수동 공간에다가 실제로 그 스팟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기사화 시키는 거죠. 그 이미지와 함께. 그리고 그것은 그날 하루 이렇게 사람들이 한 100명이 와서 100개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100개의 이야기를 다시 머지를 해요. 그래서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압축시켜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존재는 죽어요.
왜냐면 관객이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총을 맞았다. 뭐 챗GPT가 계속 총을 맞았지만 살았다라고 예를 들어 또 써도 그러나 뭐 또 더 큰 총알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서 아예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야기상에서. 그러면 그게 어찌됐건 죽은 거잖아요. 문장상으로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그 인물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환류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난 거죠. 이게 이제 총 4일간의 퍼포먼스였는데 요 기계 앞에서 한 400명 정도가 이제 열심히 했었고 나머지 한 400~500명은 그냥 이러고 가셨죠. 근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야기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쓸만한 이야기는 360개가 추출됐는데 그게 반복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저희가 어떤 경향성을 따른다 하더라도 인간이 둘이나 있고 기계까지 있으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는 건데 어찌됐건 인물은 캐릭터 시트를 쓰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 인물 중에서 죽어버린 건 이제 캐릭터 시트에서 이제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거대한 하나의 세계관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며칠 동안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응용하자면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면 팬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수의 팬 어떤 그런 커뮤니티 거기서 거대한 팬픽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게시판에서 그냥 쓰고 읽고 댓글 달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영향받아서 또 다시 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누군가가 죽고 살면은 그 세계관에서 이제 예를 들어 사라지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의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능동적인 그런 창작 시스템을 제가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수업, 인공지능 시대 예술이라는 수업을 이제 서울과기대에서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고요. 아마 생성인공지능만으로 15주차 수업을 했던 것은 이 수업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왜냐면 제일 먼저 만들었고 지금도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 학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생성인공지능 전혀 모르니까 이걸 설명하는데도 15주 걸렸어요. 그리고 뭐 재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알아가잖아요. 다들 뭐 그냥 선생님 저도 다 알아요. 뭐 저도 엄청 잘 써요. 요즘 그래요,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뭐 기능을 알려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결국 이 생성 인공지능과 우리 지구 생태계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성 인공지능 뒤에 있는 어떤 어두운 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비판적인 논의들도 다루게 돼 있고 동시에 생성인공지능이 이렇게 창의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뭔가 이렇게 명암을 다 다루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학생들이 다 생성형 인공지능만으로 이제 뭐 단편 소설이나 뭐 영화나 아니면 논문 같은 걸 만들어낸 그런 이제 시스템의 수업입니다. 아무튼 이런 교양 수업을 하나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인공지능 예술 비즈니스란 작은 책자를 하나 제가 썼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인공지능 전공이 아니고 제가 원래 문학 전공자인데 이제 이런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퍼포먼스화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연출 경험을 좀 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도구잖아요. 아주 크게 보면 여전히 도구인데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써볼까라는 고민을 한 3년은 해봤다는 겁니다. 해봤고 그래서 오늘 그 3년의 결과 속에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론이 있어요. 나름의 결론, 중간 결론이에요. 이것들을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빨리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죠. 네. 아무튼, 네. 제가 아무튼 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원래 준비한 대로 안 할게요. 네. 좀 웃기는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예. 이탈리안 브레인 럿? 예. 뭐, 이탈리아인 뭐, 뇌썩음 뭐 이런 건데, bombardiero. 네. 나무 위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 페이지가 엄청나게 길게 이제 펼쳐져 있어요.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갖고 노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악어에다가 뭐 군용기를 섞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거대한 나무에다가 어떤 뭐 발의 이미지를 연결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건 뭘까요? 뭐 선인장에다가 코끼리를 연결한다던가 네. 이런 것도 있죠. 냉장고에다가 낙타를 연결하는 이거 되게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리고 뭐 이름도 되게 재밌습니다.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낭독해 드릴게요.
얘네들의 이름이 있다고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냐면 예를 들어 뭐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뭐 아니면 아까 그 악어 그 비행기 있죠? 악어 비행기 이름은 분바르디로 크로코딜로. 네. 그리고 아까 그 약간 몽둥이 같이 생기네. 네. 걔는 통통통통통통통통 사후루 뭐 이렇다고 합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든 것 같아요? 저렇게 기가 막힌 이미지를 직접 그렸을까요? 아니죠.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이 이상한 말이죠. 통통통통통 사후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직접 졌을까요? 아니겠죠. 이것도 챗GPT에다 물어보고 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재미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저는 사실 이 밈 놀이를 발견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올 것이 왔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전까지 생성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식은 지난 3년 동안에 약간 구식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내가 쓰던 뭐 소설이나 뭐 시 아니면 뭐 리포트, 보고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완하는 정도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죠. 아니면 그냥 외로우니까 뭐 챗봇 정도의, 그러니까 응답하니까 네, 그 정도로 쓴다던가. 그러니까 원래 다른 대체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챗GPT가 굉장히 이제 잘 대답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것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이제 얘를 사용했었죠. 근데 뭐죠? 통통통통통 샤우르라든지 뭐 트랄랄랄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악어 비행기 이런 거는 완전히 새로운 쓸모예요. 완전히 새로운 쓸모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고 동시에 오로지 생성 인공지능으로밖에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관객에게 질문해 볼까요? 왜 이것은 생성 인공지능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사파를 그릴 수 있잖아요. 엉뚱하니까 뭐 아이도 저런 이상한 그 네이밍 센스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무위키 저기 페이지를 가보세요. 이탈리안 브레인럿을 가보면은 수백 개가 지금도 계속해서 증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도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왜 앞으로 보면 수만 개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왜? 쉬우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인간이 할 수는 있는 그 상상력이지만 동시에 손쉽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악어랑 군용기랑 연결할 생각 하십니까? 안 하죠.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분 악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악어. 그러니까 악어 하면 떠오르는 그냥 뭐 단어 같은 거. 악어 하면? 가방. 뭐 그런 거죠. 네, 무서운 분이네요. 악어 가방. 네.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들의 경험과 아무튼 논리 세계 안에서는 악어는 가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겼다가는 네, 가방 되죠. 그런데 악어 가방을 생성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건 원래 있던 거니까. 근데 악어 비행기는 어때요?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이 인터넷 밈 놀이의 핵심은 그 바로 어이없음이에요. 어이없음. 그러면 이 어이없음은 왜 생기는 걸까? 어이 있으면 그럼 왜 생기는 걸까? 어이 있으면 어찌됐건 우리의 경험 안에 이제 축적된 그런 논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뭐 가방 될 수 있지. 그리고 악어는 뭐 동물원에도 있지 이런 거. 그래서 악어가 동물원과 그 가방으로 연결돼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인간적인 상상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네. 갑자기 이렇게 드는 생각이 제가 얘기한 게 가방이라고 했던 거가 어떤 인간이 지금 얘기하신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걸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가방이라고 얘기하고 딱 듣는 생각이 아 내가 인간으로서 나에게 유용한 그 네. 기반으로 얘기했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인공지능은 네. 유용한 기반 삶이 없잖아요. 네. 뭐 분별이란 게 없으니까요. 네. 분별.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밈도 인간 프롬프터가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악어와 비행기를 연결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예. 약간 구세대는 악어는 가방하고 연결돼야지라고 해서 이 상상력의 감옥 안에 갇히지만 새로운 세대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냥 맞닥뜨리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무엇이든 프롬프트 하면은 연결되네? 라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극단적인 일종의 상상력의 연결 놀이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도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악어와 군용기를 연결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생성인공지능을 자주 한 3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재미난 놀이 발견했어. 야, 세상에 없는 이상한 캐릭터 만드는 놀이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이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불과 3년 만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런 문화의 표본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번에 합성 열병의 작가들의 작품도 너무너무 좋고 멋지지만 동시에 이런 대중문화의 어떤 한 증상 같은 측면도 굉장히 좀 음미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이 그거잖아요. 뭐 생성형 인공지능 예술품의 어떤 미학적 요소들이라 좀 이렇게 딱딱하게 썼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감각은 뭘까라는 거예요. 이 감각에 대한 명칭이 없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어이없음의 미학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약간의 이제 실험한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워낙 뭐 또 이상한 거 많이 들어가 있지만, 네, 요것도 좀 웃기죠. 네, 이거 보셨나요? 거침없이 하이킥 아시나요? 네. 거침없이 하이킥에 예를 들어 뭐 로버트 드니로가 캐스팅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죠. 이것도 어이없죠, 사실은. 네. 그렇죠? 아까 물론 악어와 비행기 수준은 아니지만 네, 거침없이 하이킥과 로버트 드니로가 연결되는 것 이건 뭐 어이없는 상상력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생성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각은 어디서 견인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건데 그 전에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좀 더러운 얘기인가? 코딱지가 들어서?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일전에 윤고은의 북카페라는 그 EBS 라디오쇼에 고정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수요일마다 이제 이런 테크 리포트를 제가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아직 챗GPT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PD님한테 그러면 제가 재미난 아이템이 있다. GPT-3란 모델이 있는데 이게 즉석에서 이미지도 만들고 텍스트도 만드니까 요거를 좀 소개하면 어떨까? 근데 그것을 내가 설명하지 않고 라이브로 좀 설명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라이브 저거였어요. 그 방송이었어요. 생방송이었다고요. 근데 생방송에서 예를 들어 제가 옆에다 이거 열어놓고 GPT-3를 실행하면서 이제 그 쇼를 하겠다고 하니까 PD님이 엄청 말렸어요. 왜냐면 라디오 방송 혹시라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이게 마가 되게 쉽게 뜨거든요. 사전에 진행이 그 약속된 대본에서도 이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기계를 연산하면서 말을 한다? 이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설명했었어요. 그때 이제 괴담 만드는 거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놀래했었어요, 전국에. 근데 마지막에 시간이 좀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갑자기 장난기가 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기계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기계가 생성될 수 없는 걸 요구해보자 라고 이제 시청자들의 투표를 올려본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소재로는 절대로 괴담을 만들 수 없어. 그 소재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전국의 그 시청자들의 투표를 다 받았어요. 순식간에. 그랬더니 정말 되게 많은 게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1등이 코딱지였습니다. 코딱지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기계라 한들 그리고 제 아무리 언어적인 공부가 가득한 기계적, 잠재적 그 공간에 대가라 한들 코딱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괴담하면 우리가 뭐 피, 칼, 음흉한, 이런 단어들 떠오르잖아요. 뭐 안개. 근데 코딱지? 이걸로 어떻게 공포물을 만들어내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때 이제 프롬프트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기계 대답이에요. 근데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은 뭔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로는 아직은 좀 원심 모델인 거니까 여기에 비하면 어느 날 나는 딸아이가 내 등 뒤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딸아이가 코딱지 위에서 놀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말도 이제 지금 리액션도 불가능한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굉장히 악어 비행기 수준인 거죠. 근데 악어 비행기는 재밌기라도 하지. 이거는 그냥 뭐야 왜 이런 감각이 나올까요? 물리적 법칙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언어와 언어만 연결해 보니까 그렇죠. 코딱지에서 논다라는 건 정말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기계는 물리적 공간을 공부한 게 아니라 언어 공간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언어 공간 안에서도 이 언어를 조합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무튼 단어와 단어의 확률적 결합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가 코딱지 위에서 논다라는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너무 무리수를 주니까. 얘도 엔간한 거는 공포물을 만들어내는데 뭐 얘도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상상하는 거야. 기계입장에서 이거 봐라. 이게 뭐야? 나도 몰라. 막 연결해.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연결한 거예요. 막 연결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근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왜냐면 코딱지하고 공포물하고 연결할 방법이 인간도 모르는데, 인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얘한테 혹은 만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 없는 상태에서 연결하라고? 그거 어렵죠. 그게 되게 중요한 첨예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와 드디어 이겼다. 지금까지 되게 수다장이고 뭐 똑똑한 척하더니 코딱지로 못 만드는 건.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어봤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만들 수 있나요? 뭐 옆에 윤고은 그 작가한테 윤고은 작가님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도 못 만들죠. 이래. 그러니까 세상에 연결되지 않는 거는 그 애초에 데이터에서도 불가능하고 뭐 일종의 현실 법칙에서 불가능한 거는 이 기계 공간 안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시간이 또 남았어. 5분이 또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투표, 그러니까 2위를 차지한 단어로 해보자 해서 그 단어가 뭐였냐면 시금치였습니다. 그럼 또 질문. 코딱지는 역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된 건데 코딱지 가능할까요? 코딱지로 공포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시금치로? 시금치 괴물이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어렵죠. 이것도 좀 잘 안 떠올라요. 왜 안 떠오르냐면 우선은 뭐 한국인이든 모르겠어요. 전 세계인이든 뭐 뽀빠이, 시금치 뭐 이런 식으로 건강한 그린푸드, 뭐 헬시푸드 뭐 그러면서 그 시금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죠. 시금치를 둘러싼 언어적 연결이 다 건강한 단어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다 뜯고 얘를 공포의 단어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확률적으로 결합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또 이것도 예감을 했죠. 제가 기계가 못하겠지? 라고 했는데 기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침을 먹기 위해서 시금치를 씻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금치 사이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사실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딱 4줄이었어요. 어때요? 어찌됐건 말이 안 되지만 되게 막 끔찍하죠.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이 내용의 품질을 떠나서 그냥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렸죠. 공포를 줬잖아요. 이미 섬뜩함 같은 걸 줬죠. 그래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끝났어요. 그 쇼를. 뭐 인간의 여전히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딱지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시금치를 어떻게 가능하겠지? 라고 의문이 남은 상태로 시금치는 가능하네요. 이러면서 그냥 끝냈거든요. 이 쇼를.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 나는 둘 다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는 역시 안 됐고 하나는 됐을까? 기계는 왜 코딱지는 불가능했고 시금치는 가능해진 걸까?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이제 집에 와서 역산을 해보고 또 이렇게 실험도 해보니까 사실은 시금치는 되게 손쉬운 단어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 입에 들어가는 거라 입에 들어가는 공포물은 정말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시금치를 뭐 이렇게 상하게만 만들어줘도 이 공포물은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쉬운 연결인 거죠, 기계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한 5조 개 정도 문서 공부했는데 식중독 관련된 거 많았어. 시금치? 식중독? 연결되죠. 다 확률적으로 결합되죠. 무리수 없이 연결되죠. 악어 비행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건데 인간인 내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된다고 본 이유는 뭘까? 그건 나의 학습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되게 건강한 단어들로 가득 메워놓으니까 예를 들어 시금치에서 식중독, 아무튼 먹을 거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여러 언어들로 연결할 가능성을 나는 낮춰놓은 상태고, 기계는 어때요? 기계는 말 그대로 분별이 없으니까, 돼?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한 기계의 창의성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기계가 인간이 먹이지 않은 데이터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가능성을 제가 아예 닫진 않을게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왜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모르죠. 이게 모델이 발전하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유비 추리를 얘가 해낼 수도 있지만 현재의 원리로는 먹인 데이터 안에서 그 데이터들의 그 공간 안에서 확률적으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넣지 않은 관계망을 얘가 얻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너무 많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의 한계가 있는 거죠. 지역적 한계, 뭐 시대적 한계, 뭐 나이의 한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식견의 한계도 있는 거죠. 근데 기계는 어때요? 그거 상관없는 거죠. 그거랑 상관없는 문서들을 다 읽었잖아요. 거의 이 기계는 수백 년 단위의 지식을 오고 가고 뭐 인종하고 상관없이 오고 가고 있는 뭐 분별이 없는 존재니까 오히려 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수가 있지만 인간적 한계로 인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기계가 추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기계가 굉장히 멍청하게 보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론을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챗GPT를 써서도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다. 챗GPT를 쓰면 역시 반복일 뿐이다. 이거 지금 논쟁이에요. 창의성, 예술에 있어서 창의성 논쟁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 원리에 대한 탐구와 함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창의적이라고 느낄 때 그 순간이 뭔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결국은 내가 몰랐던 걸 얘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랐다고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개념화하는 개념으로 뭘 이제 가져오냐면 이제 그냥 이제 개념입니다. 잠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재성. 그러니까 가상성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악어 비행기는 없는 거예요. 악어 비행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악어에서 비행기로 연결되는 수많은 언어적 연결이라든지 이미지의 점의 분포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건 존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미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가상적인 거지만 실제로 이제 이 언어 공간이나 이미지의 공간 안에서는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가 보여주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때때로의 그런 충격, 창의성은 그 잠재성의 발견에 해당하는 그런 뭐 현상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일어섰지? 네. 네. 약간 시금치 코딱지 얘기하니까 좀 웃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싶은 거예요. 가상성과 잠재성이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프롬프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계에다가 현재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안에서 입력을 할 때 커맨드란 말 쓰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은유적으로는 내가 명령해봤어, 뭐 질문해봤어, 명령, 질문, ask, order, 일종의 커맨드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용어는 뭡니까? 개념은 프롬프트란 말이죠. 그럼 왜 이거 갑자기 프롬프트가 됐을까? 그 전에 코딩의 세계, 컴퓨터 언어를 우리가 기계 언어를 배워서 입력을 할 때 얘기는 항상 커맨드를 잘 써라 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잘 짜라 라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왜 프롬프트란 말로 갑자기 변했을까요? 이게 어떤 이 말의 본질이 있는 거죠. 말의 본질이 있는 건데, 프롬프트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극. 유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앞에다 이렇게 띄워놓는 걸 프롬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계속 자극해서 뭔가 불러일으키는 것을 프롬프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계와의 관계 맺는 방식이 뭐냐면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애걸하고 요청하는 관계도 아니라고요. 뭐예요? 자극하는 관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극하는 거죠. 그런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자극이 성공할 때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자극이란 것은 바로 그 불투명함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넣었는데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 넣었는데 무조건 따라. 그럼 커맨드죠. 근데 커맨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신경망의 작동 방식이나 지금 아무튼 이런 구현된 상태가 이건 커맨드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롬프트의 관계를 이해만 해도 사실은 뭔가 이 생성인공지능의 원리도 같이 깨치는 건데, 어찌됐건 뭐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한국, 수도, 그러면 요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 정말 가운데. 한국, 수도. 서울이 있죠. 똑똑하시네요, 역시. 기계가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언어 임베딩을 해놓으니까 사실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그냥 좀 이렇게 헛갈릴 수가 있는데, 워드 임베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워드로 다 넓게 이게 잘게 쪼개놓고 임베딩을 해놓은 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관계들을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
정말 가운데, 그러니까 한국과 수도 가운데 서울이 있을 가능성이 정말 99.9%이지 않을까요? 세상의 문서에 이 가운데 평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평양은 저쪽에 있겠죠. 뭐 또 다른 한국이란 말이라든지 북한이란 말에 또 다른 위상 공간에 약간 같은 그 길이로 있겠죠. 이 촌수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 기계가 뭔가를 알아낼 때 그 개념은 뭐냐면 의식을 통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죠. 뭐야? 철저하게 수많은 데이터와 그 안에서의 관계망 그리고 확률적 계산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적인 순간이 오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제가 이제 그냥 사실 이건 비과학적인 은유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은유하는 건데 여기가 되게 이렇게 평평한 비단이 이렇게 걸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공간에 평평하게. 그리고 제가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서울, 여기는 한국, 그리고 여기는 뭐 대도시. 그러면 요 가운데쯤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서울, 한국, 대도시 이 정도만 하면. 뭐 그냥 여러분의 그냥 편견에 따라서 야경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아니면 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끌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평평한 어떤 공간에 언어의 돌을 던져 놓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비단이라고 치면. 그러면 내려앉으면 뭐가 쏠려와요? 근처의 단어들이 같이 쏠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장들이 형성되는 거라. 그러면 다시 질문. 프롬프트의 단위에서 언어 단위들이 있잖아요. 언어 단위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어떤 정교한 지적인 어떤 모양을 만들려면, 결과물을 만들려면 많아야죠,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 리포트 잘 써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써줘가 들어갈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심지어. 잘 써준 리포트, 제목이 심지어 잘 써준 리포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도 제어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리포트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게 갑자기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절대적으로 이 기계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 언어를 자극으로 이용해서 그 언어를 사실상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의 인근의 단어들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챗봇으로서 너무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연인 간의 관계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끝말만 따라해라 이런 말 있죠? 네. 배고파? 이러면 배고파? 자기가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러면 이제 상대는 어떻게 해요? 내 말 듣고 있네? 내 말을 이해하고 있네? 공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끝말만 계속 반복한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계는 어때요?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단어도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정한 존재죠. 내 말을 1을 넣으면 한 3, 4로 다시 한번 가져와 주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하는 듯 보이면서 심지어 이제 많은 단어를 풍족하게 가져오니까 내가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챗 GPT가 원래 그러니까 GPT가 원래 챗봇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근데 챗봇에 너무 적합한 기술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공감의 원리로 치면은.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챗봇에 너무 이렇게 막 뭐 장난치면서 이제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난치는 건 상관없지만 의지라는 관계가 됐을 때는 사실은 메아리 치는 방 안에서 혼자 막 위안을 얻고 있는 거에 가깝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너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잘 있었어.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취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10대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그런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독약같이 작동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게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네. 프롬프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교해지는 거고 또 원리적으로 점을 2개만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과 점을 한 20개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사이에 구상 그 표현 능력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결국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뜻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이 그만큼 또 많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인간적인 창의성을 훨씬 뛰어넘는 뭔가 상투적인 걸 뛰어넘는 악어와 뭐 비행기를 확 연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훈련 안에서 나의 능력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네.
왜냐하면 챗GPT는 상투적인 거 안에서 상투적인 거 너무너무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붙은 별명이 뭐예요? 학술적 별명이. 잘 모르시죠? 블로비에이터입니다. 블로비에이터. 블로비에이터의 뜻은 뭐냐면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그 일종의 이제 그런 은어 같은 건데 10분 동안 말했지만 한 개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정치인의 말하기 스타일을 블로비에이터로 불러요. 우리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없죠. 근데 어떻게 길게 얘기하지? 주어 서술로 다 맞고 끝없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 다른 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 블로비에이터라는 거죠. 하나만한 얘기, 하나만한 도덕적인 상투성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연결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제일 잘한다? 챗GPT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제 LMM 모델만 얘기한 거지만 이미지 모델도 비슷한 거예요. 이 원리 안에서는.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예술가가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손쉽게는 그냥 뭐뭐 뚝딱 이렇게 넣어서 생성하고 뚝딱 해서 글 써주고 뚝딱 해서 뭐 나오지만 좋은 퀄리티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내 이름을 걸고 전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게 더 나아질 거냐? 나아질 수가 없다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뭐냐면 블로비에이터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수가 블로비에이터로 생각해 보세요. Yes, sir. 했는데 막 엄청 대답도 되게 잘하고 정서적으로 친근하고 아무튼 위안은 되는데 하나만한 위키백과를 계속 가져오고 있고, 예. 그리고 내 말을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고 확증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창의적인 작업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고뇌가 있고, 저도 여러 이제 프롬프트의 여러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이걸 뚫고 나갈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제가 이제 결정이 이렇게 좀 짚겠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생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머신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미 있는 것 안에서의 있는 것 가운데 있는 점을 연결하는 머신이에요. 그걸 뭐라 부르니까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보관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가 뭘 만들어내는 듯 보여도 그건 뭐야?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가능수들을 연결하는 거니까 가능수를 예를 들어 연산한 자니까 일종의 이런 잠재적 이미지와 텍스트의 공간 안에서 수학적으로 보관하는 머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약간 명확해져요.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은 제너레이션 하지 않는다. 인터폴레이션 한다. 그렇다면 인터폴레이션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이제 질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악어와 공군 폭격기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얘는 물리적 세계가 거세돼 있으니까 오히려 인간이 상상하지 않았거나 하지도 않았어야 되는 상황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머신으로 너무너무 사실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로 도움은 되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고, 요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저희 학생, 김은수라는 학생이 이제 보여준 이제 실험인데, 이렇게 했어요.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롤러코스터 트랙에서 영감을 받은 초현실 기구고, 뭐, 우아한 레일 반복, 뭐, 낙하, 수직 낙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코르크 스크류 루프와 수직 낙하 구간 내장, 뭐, 하이 컨셉, 뭐, 폴리시드 크롬, 뭐, 매트 가죽, 뭐 되게 많은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 세상에 없는 가구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가 또 평소에 안 써먹을 만한 그런 그 말도 많이 쓰죠. 아이소메트릭 뷰라든지 이런 말도 쓰고, 포토리얼이라는 말을 원래 사실 상투적으로 요즘 쓰고 있고요. 프롬프트에서. 이게 이제 수업에서 했던 프로젝트예요.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까 마치 그런 이탈리안 브레인러처럼 존재하지 않는 두 점을 찍어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연결했을 때 그 결과물이 때로는 재밌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찌됐건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 전시해도 될 만한, 뭐 실용적이진 않지만 뭔가 롤러코스터와 의자의 푹신함을 뭔가 연결해서 뭔가 사회를 비판하는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 뭐 큐레이션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될 만한 이상한 또 컨셉 아트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조형적으로도 재미는 있습니다, 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아주 길게 수다를 떨어놓으면은 이런 작품을 만들지만 똑같이 롤러코스터, 의자 딱 이렇게 두 단어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전히 이렇게 나올까요? 지적으로 얘가 판단해서 나올까요? 점을 2개밖에 안 찍은 거죠? 단어적으로.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때요?
너무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너무 대놓고 저렴해서 같은 모델이에요. 그 같은 시간에 한 거예요. 같은 모델을 쓴 거예요. 유료 모델 똑같이 챗GPT 모델 썼는데 내 단어가 2단어일 때랑 내 단어가 40단어일 때랑 내 단어가 40단어 안에서도 특수한 그런 개념어나 아무튼 그런 어떤 시각 언어를 사용할 때랑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성은 기계의 몫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누구의 몫일까요? 결국 저 40단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몫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저 40단어를 근데 어떻게 추출한 거냐? 이 학생은 기계를 통해서 또 추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훈련이 예를 들어 덜 된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아티스틱한 어떤 훈련이 덜 된 사람은 그 언어의 개수가 좀 적단 말이죠. 이걸 늘릴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좌충우돌 하면서 이제 알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을 때 오히려 챗GPT에게 이제 마법의 일종의 프롬프트를 좀 집어넣어서 이런 단어들을 또 유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 이해가세요?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가 아니라 심지어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를 한다고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런 40단어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 알려진 기법은 as if, 뭐 역할로서, 뭐 네가 예를 들어 현대 미술가인데 어떠한 뭐 시대를 살았는데 그 당시에 산업 디자인을 뭐 공부하고 있고 그러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야심찬 아방가르드 예술가인데 롤러코스터를 의자랑 연결하고 싶어. 그럼 어떤 단어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이 단어에 유사한 단어들이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as if가 이렇게 쉽게 작동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좀 사실 신기한 부분이에요. 앞서 단어를 그냥 개수를 그냥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떠한 역할이란 말만 집어넣어도 갑자기 비약적으로 이 부분을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왜 as if나 혹은 어떤 롤의 형태로 이제 그 요청을 하면 더 풍부한 단어들이 이렇게 끌려오는 걸까요? 이건 인간의 연극하고 비슷한 겁니다. 연극에서도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문대로만 연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좋은 연기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단어만 하지 않고 이런 대사를 칠 사람이라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또 상상한단 말이에요. 계속 상상해요. 그래서 사실 그 한 단어를, 한 대사를 뱉기 위해서 메소드 연기를 하잖아요. 아주 깊이. 그래서 한 10년간의 자기 자신을 시뮬레이션 해놓잖아요. 가상으로.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가 갑자기 묵직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역할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역할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란 말 때문에 인근의 모든 단어들이 다 이렇게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부하게 자극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일종의 팁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뭐 많이 알려진 팁이고요. 그래서 as if를 자꾸 넣으려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이런 전문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를 또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프롬프트를 위한 프롬프트란 말을 또 쓰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각적 결과물을. 그걸 다시 챗GPT한테 또 분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되게 깐깐한 예술 비평가인데 이 작품을 비판을 해주고 개선점에 대해서 또 언어적으로 제안해줘 라고 하면 그 좀 전에 이제 가져온 언어 프롬프트 또 약간 나은 거긴 한데 그걸 또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죠. 비평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러면 언어가 또 더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2번만 멀티모달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제 새로운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좀 창의적인 노이즈가 생겨서 그게 이런 풍부한 자극의 이제 자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지금 이제 얻어내는 건데 이 친구는 이거는 이 사람의 능력인 건가? 기계의 능력인 건가? 어떤 걸로 결정할 수 없어요. 기계는 기계 자체로 놔두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죠? 네, 다이소 1,000원짜리 이상한 장난감을 만들어주지만 인간이 이 기계를 어떻게 꺾어내고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는 또 깊은 차원의 그런 일종의 아까 말한 내가 잠재성의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작동 그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기계와 함께 창작을 한다는 것은 나의 그전까지의 인간의 상투성을 계속해서 부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부시는 노력조차도 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기계를 통해서 또 부스팅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롤러코스터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도 의자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기계한테. 그러면 아마 여러 개 대답해 주다가 그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의자라는 개념에서만으로도 뭐야? 기계를 계속 꺾고 해서 접어서 쓰면은 여기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 전자에 해당하는 이미지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일종의 이 평면의 언어 공간을 수차례 접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차례 접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디자인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탁탁탁 톡 채팅 형식이에요. 이거 그려줘 탁 그럼 그려줄 거 아니에요. 수정도 잘 안 해주고 아니 수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안 주고 지금은 좀 주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 그 습관을 만들어내요. 기계와의 관계에서 그냥 증문증답 그냥 이번 잘 나왔네? 이번에 왜 못 나왔지? 왜 이번엔 이게 나왔지? 왜 전엔 이게 나온 거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슬롯 머신이에요. 도박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무슨 예술이에요, 선생님. 이 도박이 무슨 예술이냐고요. 그러나 이렇게 프롬프팅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내가 개입을 할 수 있고 또 꺾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인간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서비스되고 있는 생성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이 서비스 디자인 자체도 사실 바꿔나가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미 있는 그 서비스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그거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된 그 사전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챗GPT에다가 귀여운 강아지 그려줘 이렇게 넣어 보십시오. 그럼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잘 보면 강아지도 나와 있고 뭐 풀밭에서 놀고 있는 가족도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 막 풍경도 재생되어 있고요. 내가 넣지 않은 단어들이 다 생성돼요. 그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내가 강아지를 넣을 때 회사에서 같이 넣어줘요. 내가 한 3년 동안 너네가 입력하는 걸 다 관찰을 해봤는데 너네는 주로 여기에 뭐 행복한 가족이라든지 석양 같은 걸 같이 넣으면 좋아하더라. 그래서 너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양념 좀 넣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고지하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순진한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잘 만들어주지? 이런 거죠. 잘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넣은 것만큼 기계가 작동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인간들이 또 그동안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얻어낸 평균으로 또 나를 감싸 안고 지금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법 그리고 생성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술가가 되는 법이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너무 이중의 과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숨어있는 프롬프트들과의 싸움인 거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만 허용된 그런 일종의 그 안에서만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함부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해서 인간이 창의적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현재 이것의 상품의 구조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다만 만족은 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족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유하다 보면 결국 시스템을 인식하게 돼요. 기술의 원리가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이 기술의 원리가 상품이 되고 어떤 시스템에 지금 사실 고착됐는지를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작업을 지금 합성열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뭐 호 루이안이라는 작가, 그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 시대의 그런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 생성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지? 왜 이렇게까지 거대한 역사를 뭐 생성인공지능으로 변환하려고 하지?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말한 이런 질문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결국 이것은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의 문제고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고 허용됨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라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식이. 그래서 거기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예술가가 이 세 개의 시스템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누구나 딸깍거리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예술가로 만들진 않아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결국 지적인 세계인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한 10분의 1을 안 하고 지금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이제 오늘 강의를 멈추겠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포토그래프라는 말이 있죠? 네, 사진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안착이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려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19세기 초중반에 등장하잖아요. 사진 현상술이, 그 사진기와 함께. 그럴 때 이걸 뭐라 부르지? 그때 단어 후보들은 썬프린트도 있었고요. 뭐 포토젠도 있었고, 젠이란 말도 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헬리오그라프란 말도 썼고요. 썬프린트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포토그래프로 이제 귀결된 건데, 그리고 픽처란 말도 나중에 쓰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픽처는 원래 유화를 의미합니다. 픽처가 테이크 픽처에서 우리가 말한 사진 그게 아니라 원래 유화가 픽처예요. 근데 그 단어를 뺏은 거지. 완전히 이제 문화적으로 뺏은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픽처라고 부르는 것은 기술적인 서술 방식은 아닌 거죠. 그건 마치 생성인공지능이 만든 그림과 뭐 인간이 그린 그림을 똑같이 그림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썬프린트나 포토그래프 다 같은 의미를 지향하고 있죠. 뭐요? 빛으로 쓰다, 뭐 빛으로 그리다라는 뜻이잖아요. 포토, 빛, 그래프, 그리다. 선, 프린트. 다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어찌됐건 뭐 어떤 합의가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사용상의 합의에서 포토그래프가 안착되는데 10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도처에 있는 아까 그런, 네, 거북이 아니라, 악어 공군, 뭐, 기,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합성된 이미지를 뭐라 불러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합성된 이미지로 부를 건지 아니면 이미지조차 아닌 무엇으로 부를 건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없고 또 미학자들의 합의도 없고 아니면 인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여기에 대한 뭐랄까 고민이 없으니까 그냥 합성된 이미지 정도로 이렇게 넓게 불러버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합성된 이미지도 이미지 하나가 된다고요. 그러나 만드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아예.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요. 평균의 그 분포를 가지고 끌어낸 이미지하고 그 예를 들어 현상을 찍은 것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 앞에 계신 관객분을 제가 찍어줬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탁 찍은 거랑 비슷한 사람들 내가 거리에서 100명 만났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난 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운데로 합쳐서 이것도 근데 당신에 가까워 이라고 말하면 그게 사진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합성돼서 예를 들어 사과 이미지가 나와도 그 사과는 어떤 사과냐? 사과 비슷한 것들을 뭉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사과에 가까운 것은 되지만 사과는 절대 아닌 거라고요. 우리가 물론 이거는 이미지로 판별 안 되죠. 인간의 눈으로는.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분별해야 되고 마치 이제 픽처를 그대로 픽처라 부르지 않고 포토라고 부른 것처럼 새로운 명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어떤 제의가 있냐? 프롬프토그래피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도된 어떤 언어적인 공간에서 유도된 쓰기, 유도된 뭔가 만드는 것, 만들어낸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보면 여러분 합성된 이미지들을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거를 이 사진이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건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프롬프트그래피는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미래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여러분 되게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요 단어만 바꿔도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합성, 사진 이런 말 쓰지 말고 프롬프트그래피라는 말을 쓰자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원리가 이미 단어 안에 들어갔을 때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프롬프트그래피라는 장르의 탄생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르에 이제 뭐 프롬프트 무비, 뭐 프롬프트 뭐 그래피, 뭐 학과가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우리 학생의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언어적인 공간을 더 고차원으로 꺾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예술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드로잉 능력의 실제적인 습관이나 몸의 훈련은 좀 덜 되고 물론 이것도 있으면 좋지만 오히려 이제 언어적인 접힘 뭐 그리고 이 작품 자체를 볼 수 있는 여러 취향, 높은 취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프롬프터 아티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아이러니한데 저희 수업에서 제가 근데 이거 뭐 학술적인 얘기는 아니라서 근데 제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학생군이 제일 잘하냐면요. 어떤 학과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저 수업에는 모든 학과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설을 쓰게 했거든요. 이 프롬프트만으로 다른 인간적 개입을 일부러 배제시키는 거예요. 오로지 이런 유도된 것만으로 문장을 엮어야 되는데 문창과가 잘할 것이다.
뭐 기계공학과가 잘할 것이다. 컴퓨터공학과가 잘할 것이다. 디자인학과가 잘할 것이다. 경영학과가 잘할 것이다. 여러분 문창과가 잘할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분명 없네요. 3명? 네. 컴퓨터공학과가 잘할 것이다. 이것도 3명밖에 없습니까? 네. 디자인학과가 잘할 것이다. 이것도 3명? 여러분 투표 자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럼 또 뭐 남았죠? 경영학과가 잘할 것이다. 경영이 오히려 많네요. 네, 6, 7. 네. 뭐 등등등인데, 네, 제가 아무튼 지금 뭐 심각하게 일부러 이제 투표한 건 아니지만, 의외로 거의 제가 3년 동안 본 모든 추세에서 디자인학과가 제일 잘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학과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넌 소설 같은 거 써봤어? 아니요. 근데 왜 네 작품 더 좋아? 그리고 예를 들어 문장과 직접 씨름을 할 수 있는 문창과는 왜 약간 계속 실패하고 오히려 되게 어려워하고 막 힘들어요. 되게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인간적 제어에 이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얘가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한 우선 슬픔이 있어. 그리고 이럴 바에는 내가 쓰고 말지인데 반대로 이제 이 수업에서는 뭐예요? 이게 묶어서 못 쓰게 하는 거죠. 예. 그냥 오로지 이렇게 프롬프트만 하게 하니까 오히려 자기의 창작적 능력이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하니까 어려운데 저는 그냥 이렇게 넘겨짓습니다. 디자인학과가 바로 이 배치를 잘 보는 것 같아요. 배치. 그러니까 이 소설도 일종의 플롯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을 구조화할 수 있잖아. 그걸 이렇게 떼다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떼다 붙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디자인의 이 싱킹 과정에 이미 훈련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손쉽게 연결하는 능력을 얘네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악어와 비행기를 연결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자기 메이저 전공에서의 훈련들이 이제 인근에서 인근, 뭐 아무튼 메이저에서 메이저 인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합성의 훈련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엉뚱한 것을 딱 배치해버리는 이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속성은 언어의 찢김이라는 속성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대부분 자연적인 그 계열에 의해서 억압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악어하면 가방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걸 손쉽게 항상 뜯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하나의 솔루션은 시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시가 사실은 이런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인과 소설가는 또 완전히 저기 능력이 좀 다른데 시인이 굉장히 사실 디자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적, 개념적 훈련, 이 부딪힘의 훈련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뭐 전문, 뭐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 많이 영어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냥 그것도 기계에 의해서 확장될 수 있다 보면 그럼 결국은 언어의 찢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 되겠죠? 네. 제가 아무튼 강의가 되게 길어요. 긴데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좀 아쉬운데 뭘 하나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예 다른 창으로 바꿀게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그 본인의 최초 아이디어를 기계와 어떻게 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영상을 보는 것보다. 네. 이건데 이 학생은 이제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미션을 받았어요. 세상에 없는 가구 만들기. 근데 이 친구는 소파를 떠올렸대요. 근데 다른 친구하고 좀 다르게 어떠한 소파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아예 없어요. 없고 일부러 추상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해보고 싶었대요. 기계와 나 사이의 관계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파와 악어를 연결해버리면 되게 재미난 그 이미지를 빨리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추상적인 차원으로 지연시킨 거, 일부러 지연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랬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가구를 상상하려고 하는데 소파를 예시로 든다면 소파와 물리적으로 그리고 혹은 소파가 가지지 않는 속성에서 가장 먼 속성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챗GPT한테. 그랬더니 챗GPT의 대답은 뭐냐면 소파의 가장 큰 특징은 안락함이다. 그리고 일상의 고단함을 흡수하는 그런 스펀지 같은 속성이다.
고로 그것에 가장 반대되는 속성은 딱딱함이고 안락함과 반대되는 단어들을 사용해야 한다. 뭐 이 정도. 사실 우리도 알만한 얘기지만 어쨌든 메아리 쳐서 들어오니까 약간 좀 뭔가 나도 가시화되는 그런 대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알겠어. 좋은데 또 그걸 대답할 때 뭔가 이렇게 챗GPT 특징 아시죠?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약간 조정해 줍니다. 약간 잔소리 해주면서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핵심 속성에 대해서 넘버링 하지 마. 축약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 철학적인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제 500단어로 길게 좀 설명해 볼래? 네가 말한 그 짧은 대답을 길게 말할래? 라고 했더니 이제 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습관, 뭐뭐함, 뭐 이런 식으로 또 개조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체근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근을 했더니 이런 단어들을 끌어온 거예요. 이 기계가. 한번 이거를 낭독을 하면 재밌을 텐데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한번 낭독하시겠어요? 크게? 소파는 물러난다. 인간의 무게에 반응하고 그 반응을 기억하지 않는다. 눌린 자국은 곧 복원되고 재우는 곧 식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처음의 얼굴로 돌아간다. 그것은 지우는가 보다 존재를 감싸는 듯 하면서도 존재의 흔적을 지우는가 보. 그래서 소파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다.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간이 기대는 모든 순간은 이 사물의 내부로 빨려 들어가지만 그 어느 것도 오래 남지 못한다. 소파는 안락감을 가정한 무감각이다. 부드럽지만 무심하고 포근하지만 대답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것은 타인의 몸을 반복해서 수용하도록 설계된 기계다. 단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일, 마치 인간이 아니라 기능을 품는 풍경처럼 한 사람의 체형을 기억하지 않고 앉는 방식에 따라 자신이 조율하면서도 절대 감정을 개입하지 않는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사실은 더 길어요. 한 3-4배 길고요. 사실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철학적입니다. 너무 멋진 말들이에요, 다. 아까 저도 그냥 얘기했지만 소파는 그냥 안락한 거 아니야? 편안한 거 아니야? 이 정도였는데 이 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디죠? 타인의 몸을 반복해서 수용하도록 설계된 기계다. 사실 여러분 앉고 있는 뒤에 있는 저런 공용 소파가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타인들이 거쳐가는 기계 사물이고 반복해서 수용하도록 된 소파의 서글픔까지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금 프롬프터가 일부러 추상적인 쪽으로 언어를 유도를 하고 자기도 웬만하면은 확정적인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철학적 깊이가 여기서 뿜어져 나오게 지금 유도된 거예요. 너무 멋진 일을 해낸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 친구는 원래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빠르게 써낸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끌어내서. 그래서 되게 멋진 이런 소파에 대한 에세이를 가져왔고요.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챗GPT 특유의 그런 것도 없앴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다그쳐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소파, 정합성을 배반한 소파, 다기능성을 제거한 소파, 안락함을 거부한 소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다시 축약을 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팅 했더니 나왔던 이미지는 이제 첫 번째 이거였어요. 근데 너무 실망한 거죠. 이거 아닌데. 네. 너무 아까 말한 그 철학적 깊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비하면 이미지가 너무 좀 일을 덜 했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한 특징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근데 여러분, 이거 프롬프트 기법이에요. 실제로 구글에서 나온 그 프롬프트 가이드에서 체근을 자주 하라라는 그 말을 아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체근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제로샷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예시도 없고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많이 실패해요. 그런데 차근 아니면 체근 아니면 유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것과 약간 공동 작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몰아가면은 이제 작업이 요렇게는 또 변하죠. 근데 이것도 좀 유치하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철학적 깊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거 약간 만화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8번에 해당하는 말을 또 해요. 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철저하게 인간을 아프게 하는 재질. 그치만 철은 안 돼. 라고 아예 또 지정을 하고, 감정적으로 나를 거부하는 소파여야 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계 프롬프트를 자기가 이제 보면서 또 사유를 깊게 하면서 나를 거부하는 거지만 그건 소재는 안 돼. 왜냐면 위에 걸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정지되고 굳센 형태가 아니라 우리 집을 언제든지 침범하고 불편하게 할 것 같은 느낌으로 해봐봐 했더니 이제 요런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볼만해지고 있어요. 네, 볼만해지고 있고, 근데 이제 한마디 더 하죠. 뭐라 그러냐면, 인간을 병들고 아프게 하는 것 위주로 좀 더 디자인해 볼래? 라고 여기서 이제 더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런 디자인을 가져오죠. 좀 괴물 같은 이미지. 네. 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약간 너무 만화 같으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까 그 철학적 그 방향에는 안 맞아가지고 이제 아예 단둘이를 다시 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 다 잊을래? 잊을래? 그러나 이제 잊을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기계 입장에서는 계속 되먹여져요. 이게 중요해요. 잊을래라고 내가 여기서 말은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되먹여진다고요. 그 팽팽한 일종의 프롬프트의 대결을 통해서 뭔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말들이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것을 종합해서 철학적 이미지로 다시 한번 바꿔봐 했더니 그나마 이제 자기가 최대한 마음에 드는 이 이미지를 얻어요. 이 정도면 아까 첫 번째 이미지에 비하면은 뭐랄까 어찌됐건 되게 음미 가능한 그런 이미지가 되었죠. 그리고 사실 속이면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누구의 작품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이제 얻어내죠.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반대로 뉴 챗으로 지금까지 했던 이런 드리블의 과정을 전혀 없이 완전히 새로운 챗으로 그냥 이렇게만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들 그냥 압축해서 뭐 정합성을 요거 있잖아요. 그 아까 긴 과정들, 긴 프롬프트를 다 제거하고 그것들을 그냥 축약해서 쓴 요 뉴 챗. 요게 근데 내용상으로 똑같은 얘기죠. 안락함 거부, 인간을 거부, 푹신한 것을 멀고 방의 기능성까지도 침범하는 쇼파, 우리 집을 얼마든지 침범하고 불편하던 느낌 했더니 뉴챗에서 나온 결과물은 어떨까요? 이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위의 결과에 가까울까요? 이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실험을 보여드리는 이유를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계와 함께 창의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단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여러분이 이 기계와의 관계가 일종의 아무튼 그런 서비스를 받는 관계, 그냥 나의 감정의 배설물을 받아주는 정도의 기계로 설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기계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만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잠재적인 언어와 이미지의 세계를 어찌됐건 체근해가지고 같이 탐험하려고 노력하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면 사실 어찌됐건 그 긴 챗의 그 누적된 기억 안에서 어찌됐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 과정이 지금 20분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아까 그 이미지를 그리라 그러면 사실 한 3, 4일 걸려요. 사실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속도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속도를 얻으면서도 딸깍거리는 그런 단순함 속에서 저렴한 이미지를 얻지 않고 뭔가 나 자신도 증폭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 기계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업적인 서비스도 사실 그런 디자인을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아예 그런 디자인을 가진 서비스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세상에 생성형 인공지능은 창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모델은 세상을 점점 더 평균값으로 바꾸고 상투적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이기도 하지만 쓰기 나름으로 뭔가 그 바깥으로 우리를 꺼내는 잠재성의 발견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것을 오늘 뭐라 부른다? 보관의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보관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사진 미학도 있잖아요. 잘 보면 의제나째 같은 초창기의 사진 작가는 어떤 사진으로 유명해요? 인간에 대한 초상 사진으로 유명합니까? 아니죠. 의제나째는 도시의 뒷골목을 무심하게 찍은 사진으로 유명해요. 뭔 얘기냐? 회화의 세계에서는 그 무심한 세계를 그릴 이유도 없고 그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안 그려왔던 거예요. 근데 오로지 기계가 바로 그 무심한 세계를 몇십 분 동안 노출을 하면서 찍을 수 있는 기술적 원리와 또 적합한 환경인 거잖아요.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카메라가 바로 도시의 뒷골목의 풍경을 담기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사진미학의 초기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생성인공지능이 이제 곧 나중에 역사화 된다고 했을 때 그 생성인공지능의 초창기 챕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생성인공지능으로 뭐 그냥 인간을 합성해서 이런저런 뭐 가상의 인물을 많이 만들어서 잘 썼어, 리포트를 잘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보관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방식으로 그것을 구현한 아티스트의 생애를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 중이다. 이제 겨우 2, 3년 동안 장난을 친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 기계의 원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 뭔지는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미 알았다. 예, 악어와 비행기를 결합하는 게 즐거운 거라는 걸 알았다. 여러분은 더 자주 언어를 찢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